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방아집 노파의 마지막 손님. 옛날 어느 시골 마을,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곳에 작은 물방아집이 하나 있었다. 낮에는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방앗간 돌이 쉼없이 돌아갔고, 밤이면 작은 창문에서 따뜻한 호롱불이 새어나왔다. 그 집에는 노파가 혼자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방앗간 할매라고 불렀다. 노파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곡식을 빻아주고, 밤이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주곤 했다. 험한 세상에 굶은 사람 배불리 먹이는 게 내 낙이여. 노파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노파의 집은 작았지만 언제나 따뜻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나그네들을 보듬어 주었고, 눈이 오면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내주었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방앗간 할매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 어느 여름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졌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져 시냇물이 거세어지고 물방아도 평소보다 빠르게 돌아갔다. 노파는 호롱불을 켜고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파가 문을 열어보니 젊은 나그네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다. 옷은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젖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젊은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젖은 몸으로 돌아다니면 큰일 나지. 어서 들어오시오. 노파는 망설임 없이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노파는 재빨리 마른 옷을 내주고 젖은 옷을 아궁이 근처에 널어 말렸다. 그리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 한가득 가득 떠서 내주었다. 젊은 나그네는 그 자리에서 2그릇이나 비워버렸다.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마셨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나그네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은혜는 무슨, 나도 젊을 땐 길손이었지.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요. 노파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며 노래를 불렀다. 젊은 나그네는 노파가 내준 작은 방에서 따뜻하게 잠을 잤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젊은 나그네는 떠날 채비를 하며 노파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언젠가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사람다운 모습이 된다면 그때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려, 인연이 있으면 또 보게 되겠지. 세상은 길고 물은 돌아서 흐르는 법이여. 노파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배웅했다. 젊은 나그네는 뒤를 돌아보며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을 등에 지고 마을을 떠나갔다. 노파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간에 서서 바라보았다. 그 뒤로도 많은 나그네가 노파의 집을 다녀갔다. 봄에는 꽃구경을 가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시골로 오는 사람들이, 가을에는 농사일을 도우러 오는 일꾼들이, 겨울에는 눈을 피해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노파는 그들을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 젊은 나그네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20해가 지났다. 물레방아는 예전보다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노파의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노파는 여전히 나그네들을 맞으며 따뜻한 밥을 내주었다. 언젠가 그 총각도 다시 오겠지. 노파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조는 바람에 흩어진 것처럼 멀어져만 갔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가 늙어가는 것을 걱정했다. 할매, 이제 나그네 맞는 일 그만하고 푹 쉬시지요.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어. 노파는 끝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문 밖을 자주 내다보았고 젊은 나그네가 혹시 돌아올까봐 늘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다. 그해 봄 노파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다.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준 노파였기에 온 마을이 그를 그리워했다. 노파가 떠난 지 며칠 뒤 큰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시냇물이 넘쳐 흐르고 물레방아가 멈추려던 그때 하얀 말을 탄 사람이 급히 달려왔다. 그는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방아집을 찾고 있었다. 이곳이 혹시 예전에 나그네를 맞아준 물방아집입니까? 그가 마을 어른에게 물었다. 그렇소만 그 노파는 지난 봄에 세상을 떠나셨소이다. 마을 노인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말을 탄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분의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방앗간 앞에 서더니 조용히 흙을 한 줌 쥐어 올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시냇가에 아름다운 물레방아가 세워져 있던 것이다. 그것은 예전의 낡은 물레방아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지만 모양은 똑같았다. 그 아래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한 그릇의 따뜻함이 사라져가는 마음을 살렸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 그 나그네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노파의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낸 것인지. 물레방아는 예전과 똑같이 쉬지 않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파를 기억했다. 비 오는 날이면 방앗간 앞에서 그 젊은 나그네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듯했다. 사람다운 모습이 된다면 그때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연이란 정말 물처럼 돌고 도는 것이었다. 노파의 작은 선행이 세월을 건너 물레방아로 남게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따뜻함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 더 큰 따뜻함이 되는 법이었다. 그 뒤로도 그 물레방아는 쉬지 않고 돌아갔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작은 선행의 소중함을 전해주었다. 첫사랑을 찾아간 여인. 잠이 오지 않는 가을밤, 달빛이 문틈으로 환하게 스며들었다. 미령은 울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오늘도 허전함과 욕망으로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오늘따라 달은 왜 이리도 밝은지. 미령은 시집 온 지 한 달도 못 되어 혼자 몸이 되었다. 양반 가문 법도에 따라 이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긴 밤을 이렇게 견뎌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양반이 지킬 도리였다. 넌 사나 죽으나 박씨 가문 사람이다. 행여
우리 집안에 먹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혼자가 되었을 때 친정아버지가 당부하던 말이었다. 그렇게 혼자 되어 살아온 지 어느덧 한 해가 지났다. 미령의 나이 21, 한창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나이다.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잠 못 들고 긴 밤을 씨름하는 것이다. 언젠가 친정에 들렀을 때 사랑방에서 들리던 말이 생각났다. 정랑 김서진이 혼자가 되었다더군. 그래? 젊은 나이에 정말 안 됐어. 서진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오라버니 친구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모했지만 집안끼리 정쟁이 휘말리면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미령은 서진의 혼인 소식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른다. 그 바람에 정혼해 준 곳으로 곧바로 시집을 와버리고 말았다. 이제 서진 오라버니도 나도 혼자 몸이 되었구나. 미령은 서진과 같이 있는 상상을 하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미령은 자리에 드러누워 얼굴에까지 이불을 뒤집었었다. 밤마다 슬픔은 눈물이 되어 베개를 촉촉이 적시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 서진이 낙향한다는 얘기였다. 서진 오라버니를 한번 만나야겠어. 미령은 은밀하게 서진을 찾아갔다.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신다니 그게 사실인가요? 임금께선 정사의 뜻이 없으시고 신하들은 허영과 부패에 가득 차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으니 그곳에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 뜻이 맞는 이들과 낙향해서 후진을 양성하기로 마음먹었구나. 미령은 한참 후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오라버니, 아직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면 저도 같이 가겠어요.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네가 나를 따라 나서면 내 오라버니에게 화가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떠나시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오라버니를 따라가겠어요. 미령아. 서진은 미령을 따뜻하게 품에 안았다. 드디어 서진이 떠나는 날이 되었다. 날이 새고 인경이 울리자 성문이 열리고 서진과 일행이 길을 나섰다. 그러자 조금 뒤 한 여인이 장옷을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나타나더니 다급히 뒤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누군가 여인의 앞을 막아서는 사내가 있었다. 오, 오라버니! 미령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미령의 오라버니 교리 이찬혁이었다. 서진이 미령과의 일을 찬혁에게 얘기한 것이다. 가게 해주세요, 오라버니. 그래, 어서 가봐라. 잘 살기를 바라마. 찬혁은 말없이 미령의 손에 돈꾸러미를 쥐어주었다. 미령은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서 성문을 빠져나갔다. 관습과 명예를 버리고 떠나는 서진과 미령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밝게 비춰오는 아침 햇살이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응원이나 하듯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어사와 기생매화. 한양 땅 남촌에 청빈한 이규성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다.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글 공부에만 전념하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노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같이 글 공부하던 친구가 마침내 뜻을 이루어 강계 부사가 되었건만 이 선비에겐 아직
운이 닿지 않았다. 추운 겨울이 돌아오자 생활고마저 더 심해졌다. 한밤중 노모의 기침소리에 이선비가 잠을 깼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괜찮다. 노모가 언제부턴가 잦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약이라도 한 첩 해드리면 좋을 텐데. 밤새 노모의 기침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이선비는 마침내 굳게 결심을 하고 강계 부사로 있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돈이라도 얼마 빌려볼 생각이었다. 그는 이웃집에서 말을 빌려 타고 강계의 천리길을 달렸다. 이선비는 말을 달려 여러 날 만에 강계에 닿았다. 하지만 강계 부사는 생각처럼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 간신히 몇 푼 마련한 노자로 객사에 들었으나 강계 부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초조했다. 타고 온 말이라도 팔아서 꼭 만나고 가야겠다. 내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겠지. 강계의 겨울추위가 뼈를 애는 듯 했다. 이선비는 객사에서 강계 부사를 목 놓아 기다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부사의 행렬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선비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도저히 부사를 만날 길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뛰쳐나가 부사의 행차 앞으로 나섰다. 사령과 나졸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부사가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막지 말아라. 나를 찾아왔다. 이선비는 부사 행렬을 따라 관하로 들어갔다. 부사는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하인을 시켜 구석방으로 들여보냈다. 이선비는 그런 부사의 태도에 서운함을 금치 못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하지만 도움을 받으러 온 처지를 생각하고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자 부사가 찾아왔다. 이선비는 찾아온 용건을 말했지만 부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이어서 저녁상이 들어왔다. 그런데 상을 따로따로 차려내오는 게 아닌가. 부사의 상에는 산의 진미가 놓였는데 이선비의 상에는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이선비는 참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어찌 나를 이처럼 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와 이선비는 밥상을 들어 내동댕이 쳤다. 보리밥과 된장찌개가 방바닥에 쏟아졌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내쫓아라. 부사는 크게 노하여 하인을 불러서 이선비를 끌어내라고 명했다. 북풍한 설이 사방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는 어둡고 처참한 밤에 나졸들 손에 이끌려 쫓겨나는 이선비의 마음은 아프다 못해 찢어질 지경이었다. 나졸들 손에 끌려나가면서 의복과 갓이 찢어지고 쭈그러져 몰골 또한 말이 아니었다. 오늘의 수모를 잊지 않으리라. 밤은 깊어가고 강계 특유의 북풍이 거세게 불어왔다. 객사에 돌아온 이선비가 비참한 생각에 잠겨 앉아있는데 밖에서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아까 관가에서 쫓겨나신 어른이 여기 계시지 않나요? 나긋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나요. 무슨 이유로 날 찾소? 이선비가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여인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전 기생 매화라 합니다. 관아에 들어갔다가 어른께서 수모 당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 집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잠깐 가시어 유혹이라도 하심이 어떠실지요. 이선비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 여인을 따라 나섰다. 여인이 안내한 따뜻한 방에서 잠시 기다리니 매화는 몸소 부엌에 내려가서 진수성찬을 차려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룻밤을 같이 했다. 무슨 까닭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런 곤욕을 당하셨는지요? 이선비는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걸 가져가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십시오. 매화는 많은 돈을 이선비 앞에 내놓았다. 아니요, 이걸 어떻게 받겠소? 보아하니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옵니다. 훗날 귀하게 되었거든 첩을 잊어버리지 마시옵소서. 기생 매화를 만나 곤경에서 벗어난 이선비는 거듭 치사하고 아쉬운 이별을 하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는 강계부사에게 당한 곤욕과 수치를 덜기 위하여 그리고 기생 매화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야를 막론하고 학문에 힘썼다. 그리고 그 이듬해 과거에 응시하여 마침내 장원급제를 이루었다. 그리고 교리 배설에 올라 임금을 지척에 모시고 있게 되었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규성은 지난 겨울 강계에서 있었던 일을 임금께 아뢰일 기회가 있었다. 임금은 이튿날 봉사 하나를 그에게 내렸다. 가지고 나가 떼어보라. 집에 와서 떼어보니 평안도 암행어사를 제수한다는 교지였다. 그는 수의와 마패를 받아 역마를 타고 강계 천리길에 다시 올랐다. 강계에 도착한 그는 다 해진 갓과 낡은 옷차림으로 기생 매화를 찾았다. 잘 지냈소? 매화는 거지 중에도 상거지인 규성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규성은 매화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일부러 처량한 척을 했다. 지난 겨울에 그대가 준 돈은 가던 길에 도적을 만나 모조리 빼앗겨버리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어. 마지막으로 그대의 얼굴이나 한 번 더 보려고 염치 없이 찾아온 길이요. 참으로 운도 없네요. 하지만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는 법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하고 몸소 부엌으로 들어가 상이 휘어지도록 술과 고기를 내어오는 것이었다. 규성은 고마운 마음에 자기 신분을 알려주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밤이 으슥하자 묵은 회포를 풀고 규성은 고운하게 잠에 떨어졌다. 매화는 거린치고는 속옷이 너무 깨끗하고 신수가 혼해서 이상한 생각에 슬그머니 규성의 소매 속을 더듬어 보았더니 묵직한 게 잡혔다. 그건 어사만이 지니는 마패가 분명했다.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론 몹시 기뻤다. 매화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규성을 흔들어 깨웠다. 어째서 수첩을 놀리십니까? 이 물건이 무엇입니까? 규성은 그제야 웃으며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이튿날 동원에 들어가니 강계부사가 거만하게 앉았다가 규성을 보고는 호령을 했다. 저자가 어째서 또 온 거냐? 당장 내쫓아라.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방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듯 큰 함성이 울렸다.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3번 울리자 부사는 새파랗게 질렸고 규성은 동원 대청마로 강계부사가 앉았던 자리에 올라 부사를 무릎 꿇렸다. 그간 부사가 저지른 온갖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다.
후일 규성은 힘을 써서 기생매화의 기적을 없애고 한양에 데려와 소실로 삼아 평생을 함께했다. 장터에 홀로 남겨진 여인. 대목을 맞은 안성장터에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사당패는 줄타기 등의 재주를 보이며 흥을 돋우었다.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구경꾼들이 가득했다. 이제 외줄타기를 할 모양이요? 풍물놀이가 끝나자 외줄 위에 전립을 쓰고 부채를 손에 든 사내가 올라서더니 아슬아슬 외줄을 탔다. 외줄을 타는 사내는 사당패에서 만난 순덕이와 백년 가약을 맺었다. 어릴 때 만난 그들은 사당패에서 이골이 났다. 순덕이는 사당패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했다. 자그마한 몸집에서 나오는 구성진 노랫소리는 구경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고 분위기를 후끈 달구었다. 그런 순덕이를 보러 안성장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잖이 많았다. 하지만 순덕이가 아이를 갖게 되자 수거사는 무리하지 않게 뒤에서 공연 준비를 돕는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 사당패는 안성이 주 무대였지만 5일장을 돌면서 공연을 했다. 전국을 누비며 사람들 앞에서 혼신을 다해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이 고된 삶이었지만 공연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웃어주고 박수를 쳐주며 함께 즐거워하니 보람이 있었다. 그날은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 풍물 공연이 있었다. 순덕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당패를 따라갔다. 장터가 열리기 하루 전에 도착한 일행은 공연할 장소를 손질하고 외줄을 메고 깃발을 달고 다음 날을 준비했다. 그리고 천막을 쳤다. 늦게서야 준비를 마친 일행은 다음 날 공연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순덕은 꿈을 꾸었다. 남편이 하얀 옷을 입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었다. 가지 말라고 소리치다 순덕은 잠에서 깨어났다. 여보, 오늘은 특히 조심해서 하세요. 항상 하던 일인데 뭘, 괜찮아. 남편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꾸하더니 다시 누워버렸다. 장터가 열리고 공터에 마련된 사당패 놀이에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구경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사당패들은 자기 순서가 올 때마다 혼신을 다해 재능을 뽐냈다. 무갑이나 수거사의 눈에 들어야 좀 더 나은 수입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순덕의 남편의 줄타기가 시작되었다. 저만치서 남편의 묘기를 바라보던 순덕은 그날따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항상 하던 일인데 간밤의 꿈 때문인지 줄타는 모습을 똑바로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아! 줄에서 떨어졌어! 구경꾼들 사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이 사고가 났네. 어서 가봐. 남사당이 뛰어와서 소식을 전했다. 순덕은 정신없이 사고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줄을 타던 남편이 떨어져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다지 높은 곳은 아니었지만 중심을 잃은 바람에 머리를 다치고 만 것이다. 여보, 정신 차려요. 어서 일어나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터에 홀로 남겨진 여인은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여보, 나만 두고 떠나면 어떡하라고, 아이는. 순덕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은 유유히 잘도 흘러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달포가 지나
순덕은 아이를 낳았다. 기뻐해 줄 남편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순덕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하지만 마냥 이러고 있을 수만 없는 일이었다. 순덕은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의 앞날을 생각했다. 이곳을 떠날 거야. 아이만큼은 사당패를 만들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갈 데는 있어? 친자매처럼 지내온 용림이가 순덕의 아이를 들여다보며 안쓰러운 듯이 물었다. 아니, 그래도 여기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내 살 길을 찾아봐야지. 그러면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고 죽산으로 찾아가 봐. 죽산? 그래, 아저씨가 유기장을 하는데 거기로 가봐. 순덕은 젖먹이를 안고 물어물어 용님이 일러준 유기장을 찾아갔다. 유기 만드는 일은 아녀자가 하긴 힘든 일이네. 장터에서 잔뼈가 굵었으니 유기를 한번 팔아보겠어요. 순덕은 안성장터와 천안을 비롯해 근동의 장터를 돌며 유기를 팔았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를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순덕은 제법 소문난 유기 판매상이 되어 있었다. 장터에 유기를 늘어놓고 순덕은 멋들어지게 노랫가락을 뽑았다. 노그릇 파는 여자가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 구경꾼들이 몰려들 판이니 매상이 오르는 게 당연했다. 아이도 손을 잡고 장터를 따라다닐 정도로 자라 있었다. 잘 있었어? 그 소리에 돌아보니 용님이었다. 사당패 공연이 있나 보네? 남편은? 잘 있어. 유기를 한번 팔아보고 싶다고 하네? 그래, 한번 들리라고 해. 순덕은 사당패 공연이 열리는 공터로 가보았다. 남편이 떠난 후 꼴도 보기 싫어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어떤 사내가 외주를 타는 모습을 보니 순덕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흐릿하게 비친 사내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자 슬픔이 뒤엉켜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이 눈물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내렸다. 용님이 그 모습을 보고 순덕의 손을 따뜻하게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순덕은 남편과 사당패에 있던 그때도 좋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이었다. 순덕아, 이제 잊어. 너한텐 아들이 있잖아. 그래, 오늘부터 남편을 자유롭게 놓아줄게. 먼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던 남편을 가슴에 간직한 채 아프게 살아왔던 순덕은 드디어 오늘 작별을 고하며 옆에 있는 아이를 힘껏 안았다. 이제 순덕에겐 아이를 잘 키워서 조선에서 제일 가는 유기장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찬 꿈이 있었다. 용님아, 날씨도 추운데 우리 국밥 먹으러 가자. 그들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힘차 보였다. 한밤중에 도망친 꽃분이. 품에 보따리 하나만 움켜쥐고 꽃분이는 캄캄한 밤길을 숨이 차도록 내달렸다. 저 멀리 보이는 나지막한 산자락 밑으로 박대감의 대궐 같은 집이 희미하게 보였다. 점점 멀어져가는 마을을 뒤로 한 채 정신없이 도망치던 꽃분이는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야심한 밤에 대감집을 떠나야 하는 꽃분이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10여 년 전 일이다. 아비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어미마저 얼마 후 세상을 떠나버리자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꽃분이는 박대감 집으로 오게 되었다. 마님은 어린 꽃분이를 친딸처럼 여기며 여러모로 배려해 주었다. 그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꽃분이는 양반집 규수 못지않게 잘 자랐다. 딸이 없던 마님은 꽃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다. 예의가 바르고 육모가 단정한 꽃분이는 자라면서 누구에게나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덧 꽃분이의 나이 18세가 되자 현숙한 처녀로 사랑방에 들락거리는 대감의 지인들 눈에 띄일 정도였다. 박대감, 저 아이가 꽃분이요? 그렇소이다, 대감. 아하, 양반집 처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자랐소이다. 시집 보내기가 아깝겠소? 사랑방에 놀러오는 지인들의 칭찬에 박대감은 꽃분이를 묘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 그동안 몰라보게 자랐구나. 소시적부터 여성 필력이 많아 부인 외에도 2명의 첩을 두고 있지만 노년에 접어들어도 그 기분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느 날 박대감이 꽃분이를 사랑으로 불러들였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러더니 박대감은 다짜고짜 꽃분이를 껴안았다. 너는 이제부터 내 시중을 들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라.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꽃분이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박대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 곧장 마님을 찾아가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냐? 내 꼴이 왜 그렇게 된 거냐? 마님은 놀라며 꽃분이를 보며 물었다.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꽃분이는 마님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가만히 얘기를 듣고 난 마님은 꽃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더는 이 집에 있기 힘들 것 같구나. 이걸 미천으로 해서 멀리 떠나 살 길을 찾아보도록 하거라. 얘야, 오늘 밤 당장 떠나는 게 좋겠구나. 어서 떠나거라. 아닙니다, 마님. 마님이 저 때문에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어찌 저만 살려고 편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느니만 못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얘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되도록 멀리 떠나 잘 살도록 하거라. 그리고는 장롱을 열어 폐물과 옷가지를 보자기에 쌓아 손에 쥐어주었다. 마님. 꽃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님에게 수도 없이 하직 인사를 올렸다. 마님은 모두가 잠든 사이에 꽃분이를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꽃분이는 그렇게 박대감 집을 빠져나온 것이었다. 언덕을 넘어 얼마나 갔을까. 정처 없이 달리다 보니 동쪽 하늘에 부옇게 붉은 빛이 잡혀오고 있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던 길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장터에 들어선 것이었다.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장터는 한산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보니 저 앞에 주막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마침 주인 여자가 나왔다. 이른 아침 늦바람에 아가씨 혼자서 웬일인겨? 아침도 못 먹은 것 같은데 밥 한 술 뜨고 가슈. 들어오슈. 꽃분이는 주인 여자가 내준 국밥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그래, 무슨 사정이 있길래 처녀 몸으로 아침 이슬을 맞으며 다니는 거요? 꽃분이는 집을 떠나오게 된 사정을 주모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날은 마음씨 좋은 주인 여자의 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꽃분이 앞에 한 사내가 다가왔다. 주막에 묵었다가 본의 아니게 주모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소. 보아하니 갈 곳이 없는 듯한데 나와 같이 가는 게 어떻소? 나도 아직 혼자 몸인데 같이 살도록 합시다. 외모를 보아하니 이곳저곳을 다니며 물건을 파는 장사꾼인 듯 했다. 성실하고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이라우. 옷씨는 내가 장담하지. 옆에서 주인 여자가 거들었다. 그렇게 꽃분이는 주막에서 만난 장사꾼 오씨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갔다. 꽃분이가 도망친 뒤 몇 년 후 박대감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마님도 그 뒤를 따랐다.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부자 3대 가기 힘들다고 박대감의 손자대에 와서는 간신히 끼니만 때울 형편이 되고 말았다. 박대감의 손자는 대만이었다. 먹고 살기 힘들자 어느 날 대만은 곰곰이 생각했다.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이 어딘가 잘 살고 있을 텐데 문서를 가지고 가서 공물을 바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오랜 문서를 뒤져서 종문서를 찾아낸 뒤 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 밭을 일구며 사는 곳을 찾아가 문서를 내보이며 거만하게 한마디 했다. 너희들이 은혜를 입어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는 있지만 엄연히 우리 집 종의 신분인즉 이제부터 내게 공물을 바치도록 해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주인집 손자를 보고 그들은 당황했지만 문서를 내보이는 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딘가에 문서라도 팔아넘기는 날이면 큰일인 것이다. 그들은 대만을 방으로 들인 뒤 서로 모여 의논을 했다. 우리 살기도 힘든데 내어줄 곡식이 어딨어? 그렇다고 공물을 주지 않으면 우릴 팔아넘길지도 모르니 어떻게 하나? 그때 한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저자를 없애고 문서를 빼앗아 태워버립시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어? 그러자 모두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대만이 몰래 문틈으로 엿보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담장을 넘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뒤늦게 대만이 달아난 걸 알게 된 종들이 뒤를 쫓아왔지만 대만의 모습은 멀리 사라진 뒤였다. 대만은 행여나 잡힐세라 밤이 새도록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다. 새벽녘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발걸음을 멈춘 대만은 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다. 때마침 불공을 들이러 가던 부잣집 마님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하인의 등에 업혀 그 집으로 오게 된 대만이 정신이 들자 하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대만은 하인에게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소상히 들려주었다.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하인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마님은 대만이 묵고 있는 방으로 찾아왔다. 대만이 벌떡 일어나자 마님은 그를 상석으로 안내했다. 도련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노마님이 저를 거두어 주어 이렇게 살게 된 꽃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노마님의 은혜를 입은 지난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꽃분이는 아들과 손자를 불러 일렀다. 이분은 내가 모시던 마님의 손자분이니라. 너희도 이분을 잘 모셔야 하느니라. 재력가요 마을 유지로 있던 아들은 갑자기 어머니가 거렁뱅이 같은 사내를 상전으로 받들라고 하니
기가 막혔다. 하지만 어머니의 분분이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다. 대만도 그 자리가 바늘방석 같았다. 간신히 목숨을 구해 도망쳤는데 또다시 위험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 진수성찬을 받아도 목구멍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대만은 꽃분이에게 말했다.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꽃분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도련님, 내 아들과 손자가 도련님을 좋아하지 않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혼자 길을 나서면 지난번 같은 고약한 일을 또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늙은 마님이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다. 저에게 혼기가 찬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대만은 망설였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졌다 해도 과거에 집에서 부리던 종의 손녀와 혼인을 하는 게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손녀를 양반집에 시집보낼 생각이 아니라 노마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참을 생각하던 대만은 늙은 마님의 결정을 따랐다. 꽃분이는 아들에게 일러 대만과 손녀의 혼례를 치르고는 다음 날 아들에게 당부했다. 고향으로 편안히 돌아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거라. 그리고 남이 아니니 앞으로 어렵지 않도록 돌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대만은 손녀와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해마다 꽃분이의 집에서 재물과 곡식을 보내와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다. 병 속으로 들어간 엿장수. 엿사시오. 달고 맛있는 호박엿이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엿장수의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내와 어린 두 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남자는 엿을 고아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았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는 게 힘이 들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도 성문 밖에서 목청껏 외치고 다녔지만 아직 절반도 팔지 못했다. 이미 서쪽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오늘은 재미가 없네. 그만 가봐야겠군. 엿장수는 커다란 엿가위와 팔다 남은 엿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어둑해진 길을 따라서 행색이 남루한 노인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보시오, 엿장수. 배가 고파 그러는데 엿 한 가락만 주시오. 그 노인은 얼마나 굶었는지 뼈만 앙상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쩍 마른 그 노인은 힘없이 손을 내밀었다. 얼마나 굶었길래 저리도 힘들어 보일까? 엿장수는 굵은 엿가락을 그 노인에게 선뜻 내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어서 드시죠. 거지 노인은 엿을 받아들자마자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입맛을 다셨다. 그러더니 단 것을 먹어 이번엔 목이 마른 모양이었다. 저 염치 없는 소리지만 물 좀 얻어 먹을 수 있겠소? 물이요? 여긴 없으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노인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엿장수는 얼른 물가로 내려가 물 한 사발을 떠왔다.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노인은 목이 타는 듯이 단숨에 물을 들이켜보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이 엿장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멋쩍은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자 노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이 며칠째 굶고 있어. 여기 남아있는 엿을 다 줄 수 있는지요? 엿장수는 그 노인이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남아있는 엿을 다 주려고 생각하니 아까운 마음도 들었다. 그 생각을 읽었는지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염치 없는 소리를 했군요. 미안하오. 내가 먹은 엿값은 다음에 와서 꼭 갚겠소이다. 그리고는 돌아서는 것이었다. 아니요. 이거 다 가져가시오. 노인장을 뵈니 어려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군요. 엿장수는 남아있는 엿을 다 긁어 모아 노인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품 안에서 뭔가 꺼내더니 엿장수에게 불쑥 내밀었다.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겠소. 가진 게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받으시오. 노인이 내민 건 호리병이었다. 영롱한 색을 띤 것으로 보아 아주 비싸 보였다. 꽤 값나가는 물건 같은데 이걸 저한테 주시다니요.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니 받아주시오. 자, 난 이만 가보겠소. 그러더니 노인은 손을 들어 인사하고는 어둠이 깔린 골목길로 사라졌다. 벌써 가버리셨네? 힘없는 노인네가 어쩌면 그렇게 걸음이 빠르지? 남자는 옆판을 맨 채로 노인이 건네준 병을 한 손에 들고 집을 향했다. 그런데 동네 어귀에 들어설 무렵 음악 소리가 들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소리지?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노인이 주고 간 그 병 속에서 나는 소리였다. 남자는 옆판을 내려놓고 그 소리나는 호리병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이게 무슨 일인가? 병 속으로 넓은 정원이 보이는데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어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자들이 풍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몸이 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자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다. 여기는 아까 본 그 정원인데? 꽃이 만발한 정원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원을 그리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엿장수 남자 앞에 펼쳐져 있었다. 잘 오셨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번쩍이는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엿장수를 데리고 갔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듯 정원 한복판에 각종 사내 진미가 차려져 있었고 그 앞에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아니, 당신은? 엿장수는 그 남자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엿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초라한 노인이었다. 왜 놀랐소? 그로써 나요. 당신이 베푼 친절을 잊지 못해 이곳에 초대한 거라오. 여긴 어디입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곳이지. 두고 온 식구들은 잘 보살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내도록 하시오. 엿장수는 노인이 마련해 준 집에서 여자들의 시중을 받으며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정숙하고 선녀 같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시중을 들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으며 엿장수는 마치 왕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럭저럭 눈 깜짝할 사이에 사흘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이런 식구들 생각을 잊고 있었구나. 걱정하고 있을 텐데. 아내와 어린 남매가 눈에 밟혀 그는 더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돌아간다니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덧붙였다. 바깥 세상으로 가면 많이 변해 있을 테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그럼 잘 가시오. 그 말이 끝나자 엿장수의 몸은 회오리 바람을 만난 듯 빨리 올라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마을 어귀로 돌아와 있었다. 벌써 온 건가? 그런데 이상한데? 같은 곳이긴 한데 드문드문하던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고 마을로 난 길도 널따랗게 변해 있었다. 마을로 내려가다 보니 앞에서 한 남자가 오고 있는 게 보였다. 저 말씀 좀 물읍시다. 여기가 엿장수 배씨가 사는 마을이 맞소? 아, 엿장수 하던 배씨 아저씨 말이죠. 그분은 오래전에 행방불명되셨고 그 아들만 여기 살고 있죠. 오래전에 행방불명되었다고요? 그 집을 잘 아시오? 그럼요, 노인어른. 그 집 아들 배부자와 난 어려서 같이 자랐지요. 남자와 헤어져 집이 있는 곳으로 온 엿장수는 다시 한번 놀랐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서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 왔나? 엿장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틀림없이 자기 집이 있던 자리였다. 노인장, 무슨 일이오? 한 남자가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노인을 보고는 밖으로 나왔다. 여기가 배씨네 집이요? 배부자 어른 댁은 맞소만 누구신데 주인 어른을 찾는 거요? 난 그때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그 집 안주인인 듯한 부인이 밖으로 나왔다. 누군데 그러는가? 마님, 이 노인분이 주인 어른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러자 안주인이 엿장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말했다. 남편은 잠시 출타 중이니 안으로 들어오시죠. 안으로 들어가 대청에 앉아 기다리는데 얼마 후 배부자가 들어왔다. 배부자는 대청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물었다. 나를 찾아왔다고 들었소. 무슨 일이요? 엿장수는 배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렇다. 아들의 모습이었다. 9살이었던 아들이 중년 나이가 되었어도 아직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었다. 혹시 나를 알아보겠소? 이 집에 살던 엿장수 배씨요. 그러자 깜짝 놀란 배부자가 달려들어 노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아버지 맞네요. 돌아가신 줄 알고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네가 내 아들 진석이란 말이냐? 진숙이는 아랫마을 신부자 집으로 출가했지요. 20년이나 되었는데요. 내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신 뒤로 오랫동안 식음도전폐하고 아버지를 찾아다니셨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도 불과 5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내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왜 이제 오셨어요? 아들과의 얘기를 통해 배노인은 병속에서 보낸 시간이 30년이나 되었고 병속의 노인이 보살펴준 덕분에 그동안 집안이 큰 부자가 된 걸 알았다. 배노인은 아들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으나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아들은 아버지가 꿈을 꾼 건 아닐까 하는 눈치였다. 아버지, 이렇게 돌아오셔서 너무 기뻐요. 진숙이한테도 기별을 할게요.
다음 날 아들 며느리, 딸과 사위가 모여들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구나. 같이 나눌 가족이 없으면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버지,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베노이는 아들, 딸에게 둘러싸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도 가끔 베노이는 호리병 속에서 지냈던 꿈 같은 시간을 떠올리곤 했다. 나그네를 놀리다 망신당한 선비들. 어느 한적한 마을에 도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신통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고 세상의 이치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도사는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자 근처의 부잣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정했다. 집주인은 흔쾌히 허락하며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다. 그런데 이미 사랑채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들이 모여 있었다. 도사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저도 이곳에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비들은 도사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속으로 투덜댔다. 거지 같은 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은 도사가 자기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몹시 불쾌해하며 노골적으로 쫓아내진 않아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도사는 아무렇지 않게 사랑채 한 구석에 눕더니 느긋하게 말했다. 오래도록 길을 걸었더니 몸이 몹시 피곤하군요.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도사의 뻔뻔한 행동에 선비들은 속이 뒤집혔다. 건방지게 감히 거짓골을 하고서.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던 한 선비가 제안했다. 노래 시합을 합시다. 노래를 못 부르면 방을 나가는 겁니다. 다들 그 제안에 동의했다. 도사를 창피를 줘 쫓아낼 속셈이었다. 제비를 뽑아 노래를 부르던 중 도사 차례가 되었다. 도사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노래는 잘 못 부릅니다만 대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선비들은 반대하려 했지만 도사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궁금해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거지 주제에 무슨 그림? 어디 한번 보자. 도사는 보찜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더니 산과 바다, 그리고 배를 그리기 시작했다. 붓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그림이 생동감 있게 완성되어 갔다.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헛!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더니 모두 배 안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높이 솟은 산이 있었다. 배는 거친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선비들은 처음 보는 신비로운 광경에 경악했지만 이내 멀미가 나서 방금 먹었던 저녁을 토해내는 선비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섬에 도착했다. 도사는 배에서 내리며 엄숙하게 말했다. 이 섬에는 천일두라는 특별한 열매가 있소이다. 하지만 그 열매를 따거나 먹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절대 손대지 마시오. 섬에 올라가 보니 천일두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선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닥거렸다. 이거 하나쯤 먹어도 별일 없겠지? 결국 그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천일두를 따서 한 입씩 깨물거나 몰래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다. 다시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
바다는 갑자기 거칠어지며 폭풍우가 몰아쳤다. 하늘은 검게 물들고 번개가 번쩍이며 배를 집어삼킬 듯 요동쳤다. 선비들은 두려움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람 살려, 이러다 다 죽겠소. 도사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엄하게 말했다. 내가 뭘 했소? 천일두를 따거나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소. 이제 하늘이 놓였으니 모두 죽을 목숨이요. 선비들은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집주인이 뛰어들어왔다. 이보시오. 왜들 이렇게 소란을 떠십니까? 선비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다도, 배도, 천일두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방 한가운데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메주덩이만 보였다. 선비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입에 넣었던 메주를 토해내고 주머니에 몰래 넣었던 메주를 꺼내 내려놓았다. 그 사이 도사는 보찜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실 도사는 자신을 얕본 선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신통한 능력을 부린 것이었다. 그 일을 겪은 후 마을 사람들은 거지처럼 보이는 나그네라도 정중하게 대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사의 이야기는 그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나그네를 소홀히 대접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